안녕하십니까? 세상에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이 되어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은 통찰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르헨티나. 이 나라는 지금까지 9번 혹은 세많은 방식에 따라 10번이나 국가부도를 선언했습니다. 위기, 구제금융, 잠시의 회복, 현실 부정, 그리고 다시 붕괴.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하나의 국가적 의식처럼 반복됩니다. 만약 빚더미에 오르는 것이 올림픽 종목이라면 아르헨티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영구적인 금메달리스트일 겁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질문은 과연 국가 부도가 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또다시 터질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의 역사는 오늘날 전 세계를 향한 준엄한 경고이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한 국가가 경제를 정치의 도구로, 정치를 한편의 연극으로 만들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치의 척도가 아닌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할 때 붕괴는 필연이 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게 그 순간은 끝없이 반복해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경고의 대상이 아닌 모두가 꿈꾸던 기회의 땅이었던 20세기 초로 말입니다. 1913년 아르헨티나는 세계 10대 부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는 프랑스나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했죠. 항구에는 산업화된 유럽을 먹여 살릴 밀과 소고기, 양모가 넘쳐났습니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라 불리며 대리석 건물과 오페라 하우스, 최신식 전차가 즐비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통화인 페소는 금으로 그 가치를 보증받았고 영국 자본이 건설한 철도는 비옥한 팜파스 대평원을 가로질렀습니다. 수많은 유럽 이민자들이 기회를 찾아 이 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르헨티나는 남반구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강대국이 될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야기는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의 재건을 꿈꾸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게는 더욱 특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 아르헨티나는 이미 세계적인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번영은 종종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전 세계를 덮치자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아르헨티나 경제의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세계적인 수요가 붕괴하면서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결국 1930년 군부 쿠데타가 정부를 전복시켰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아르헨티나는 성장과 개혁이 아닌 불안정과 임기응변이라는 새로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선거는 쿠데타로 대체되었고 장기적인 비전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밀려났습니다. 경제 포퓰리즘의 시대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1940년대 아르헨티나의 운명을 수십 년간 좌우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후안 도밍고 페론입니다. 그는 노동자에게 존엄을, 가난한 이들에게 정의를, 그리고 모두에게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 약속을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임금은 올랐고 공장이 문을 열었으며 아르헨티나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의 이면에는 모든 포퓰리스트가 결국 빠지게 되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었죠. 페로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보조금을 대폭 늘렸으며 화폐 발행기를 정치적 무기로 삼았습니다. 경제는 생산성이 아닌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는 더 많은 빚을 냈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개인 숭배가 뒤섞인 이 페론주의 모델은 이후 80년간 아르헨티나 정치를 지배하는 거대한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중독과도 같았습니다. 정부들은 미래 세대의 부를 빌려와 현재의 정치적 평화를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축배를 들기 위해 돈을 찍어냈고 경기가 나쁠 때는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페소의 가치는 추락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르러 인플레이션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가는 임금보다 더 빨리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미국 달러를 신발 상자나 매트리스 밑에 숨기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블루달러 시장으로 알려진 거대한 지하 경제를 낳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성공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가격 통제, 보조금 인상, 그리고 그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추가적인 차입이라는 똑같은 습관을 다른 이름으로 포장할 뿐이었습니다. 1970년대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불안은 피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민간 정부를 뒤엎고 장군들이 경제학자를 대신했습니다. 각각의 군부 정권은 성장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주장하며 해외 채권단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 빚은 공장을 짓는 대신 신기루를 쌓아 올리는 데 쓰였습니다.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군부 독재하에서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8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그 사이 인플레이션은 국민의 저축을 삼켰고 부패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1982년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외채 위기에 빠져들면서 아르헨티나는 현대사 최초의 대규모 국가 부도를 맞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구제금융과 함께 개혁 조건을 내걸고 개입했습니다. 한때 독립과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나라가 이제 외국의 감독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가 된 아르헨티나와 글로벌 금융의 길고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페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연간 3000%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덮쳤습니다. 물가가 매주 2배씩 뛰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현금으로 월급을 받자마자 그 가치가 사라지기 전에 식료품 가게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한때 안락한 삶을 누렸던 중산층 가정은 빵을 사기 위해 가재도구를 내다 팔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국가는 해체되고 있었고 사회는 완전히 탈진 상태였습니다. 이 처참한 상황은 우리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서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 애썼던 그 시절처럼 아르헨티나 국민들 역시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1991년 아르헨티나는 급진적인 실험에 나섭니다. 바로 태환법입니다. 페소의 가치를 미국 달러와 1대1로 고정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매혹적이었으며 한동안은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고 외국인 투자가 돌아왔으며 채권자들은 다시 아르헨티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이 들어서고 거리에는 외제차가 넘쳐났습니다. 페소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달러인 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정환율제는
안정으로 위장한 함정이었습니다. 수입은 급증하고 수출은 정체되면서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부는 달러를 찍어낼 수 없으니 달러를 빌려와야 했습니다. 번영의 환상은 전적으로 해외 차입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여건이 바뀌자 시스템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마침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1320억 달러의 국가 채무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은행은 예금 인출을 동결했고 수백만 명이 평생 모은 저축을 잃었습니다. 거리에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대통령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빈곤율은 2배로 치솟았고 중산층은 붕괴했습니다. 한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아르헨티나의 번영이라는 꿈이 마침내 만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리셋이었을 뿐입니다. 4년 안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힘입어 부분적인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연금을 국유화하고 인플레이션 통계를 조작했으며 또다시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어김없이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디폴트, 또 다른 IMF 구제금융, 또 다른 약속의 파도. 2020년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수백억 달러의 빚을 재조정하기 위해 채권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르헨티나에서 돈은 2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가 보증하고 은행에서 거래되며 수십억 장씩 인쇄되는 공식적인 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는 블루 달러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의 환율이자 신뢰의 실제 시장 가격입니다. 모든 아르헨티나 국민은 이 2가지 환율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카페 메뉴판에는 2개의 가격이 암묵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페소로 표시된 가격, 다른 하나는 조용히 달러로 환산되는 가격입니다. 모두가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척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라 기후와 같습니다. 2024년에는 140%를 넘어섰고 그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는 매주 바뀝니다. 월세 계약은 달러에 연동됩니다. 사람들은 다음 주 빵값이 더 비싸질 것을 알기에 식료품을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월급은 통장에 꽂히기도 전에 그 가치가 증발합니다. 한 가정의 저축이 월급날과 다음 월급날 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삶은 계속됩니다. 결혼식, 생일, 축구 경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혼돈과 춤추는 법을, 이기를 리듬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안정 속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스스로를 믿지 않는 경제입니다. 은행은 기피의 대상이고 달러는 비축의 대상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심지어 소까지 저축 계좌로 사용됩니다. 쿠에바스라고 불리는 편의점이나 사무실 뒤에 숨겨진 비공식 환전소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찰조차 알지만 묵인하는 이것은 공식적인 가격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국민들의 생존 방식이자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 깊은 피로감 속에서 또 다른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은 아르헨티나에 200억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인 목표는 아르헨티나의 통화를 안정시키고 또 다른 국가 부도를 막으며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시장 개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아르헨티나를 미국의 영향권 안에 그리고 중국의 영향권 밖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구조입니다. 현실에서는 대자비입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IMF가 해왔던 일을 정확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아니라 신뢰성이 근본적인 문제인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역사는 이것이 단지 불가피한 붕괴를 잠시 미루는 것일 뿐임을 시사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라는 집은 너무 여러 번 불에 타서 전기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배선하지 않고 재건하는 것은 나중에 또 다른 화재를 의미할 뿐입니다. 지정학은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오늘날 중국이 항만건설과 인프라 차관으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영향력을 사들이는 시대에 400억 달러의 신용공여는 너는 여전히 우리 편이다 라고 말하는 미국의 방식입니다. 아르헨티나에게 이것은 똑같은 게임의 또 다른 라운드일 뿐입니다. 정부는 개혁을 약속하고 페소는 잠시 안정되며 언론은 안정회복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블루달러 환율은 계속 오르고 유능한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두뇌 유출은 가속화됩니다. 가장 재능 있는 이들은 떠나고 가장 회복력 있는 이들은 적응하며 이 악순환은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아르헨티나의 조용한 비극입니다. 정부보다 더 지략이 뛰어난 국민들이 책임을 처벌하고 임기응변을 보상하는 경제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르헨티나 국민은 스스로가 중앙은행 총재가 되어 환율을 계산하고 가격을 조정하며 붕괴에 대비합니다. 이것은 부패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이야기는 남미의 특이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지출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의 거울 이미지입니다. 빚이 정체성이 될 때 쇠락은 운명이 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결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상실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일단 사회가 자국 화폐의 가치를 믿지 않게 되면 미래를 계획하는 대신 하루하루를 즉흥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중산층은 사라지고 젊은이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적응하며 노인들은 저축하지 않고 생존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망가뜨리기 훨씬 전에 인내심과 장기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노력과 보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자체를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견뎌냅니다. 시스템이 붕괴하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더 빨리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실패해도 공동체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머와 회복력이 마지막 통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존 위에 번영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조만간 모든 잔꾀는 바닥나게 마련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시스템을 고치는 대신 그 기능 장애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예시일 뿐입니다. 빚이 정책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습관이 되며 희망 자체가 담보가 될 때 말입니다. 이 나라의 비극은 계속해서 채무 불이행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계속해서 채무 불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계속해서 청구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또 한 번 그 청구서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역사 속에 숨겨진 교훈들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